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통합사회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교과서 모두 다 준비되었나요? 네, 교과서는요, 페이지 78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빠르게 78페이지 한번 훑어보세요. 문제점이 크게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뭐다?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는요,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되었다. 네, 잘 찾아주었습니다. 자, 1번, 2번. 자, 지역 격차 발생. 여러분, 우리가 저번 1차 고사 범위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영향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 KTX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변화되었는가?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게 교과서 페이지 77페이지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죠? 자, 사실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매우 익숙합니다. 어디서 본 사료일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세요.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EBS 문제풀이를 했을 때 우리가 다루었던 자료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부여는 강경과 함께 금강 수운의 중심으로 자리하여 번화가를 이루면서 지역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나 읽어볼게요. 도로와 철도 등의 육상교통의 발달로 교통체계가 변화하면서 지역 중심의 기능이 천안, 대전 등지로 이전하였고 지역 경제가 침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물음표로 볼게요. 육상교통의 발달로 부여의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마디로 어떻게 되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 경제가 침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위 사례처럼 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만은 자, 줄거 볼게요. 상대적으로 이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거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이것이 뭐다라고 하면은 지역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랍니다. 이것이 지역 격차입니다. 자, 지역 격차. 우리가 교통통신에 그러니까 KTX가 연결하게 되면서 강릉과 서울 간의 KTX가 연결하게 되면서 의료, 교육, 쇼핑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된다? 지역 경제가 침체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잘 대답해 주었어요. 빨대 효과라고 배웠습니다. 빨대 효과. 자, 여러분, 빨대 효과가 어떤 효과였나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이 연결이 되었어요. 이 연결로 대도시가 주변에 있었던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이었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사례, 강릉과 서울이 연결이 되었으나 강릉에 있던 쇼핑, 의료, 교육 분야에 있었던 그런 상업적 이익들을 다 빨아들이는 효과를 빨대 효과라고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런 지역 격차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한번 줄거 볼게요.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사업 등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다?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1,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지방, 중추, 도시권 사업.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인구가 50만 이상의 지방 도시들을 묶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낡은 지역 도심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중추 도시권을 형성을 해서 이 도시권의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 번째, 새로운 교통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두 번째,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사업 등을 실시를 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교통통신의 발달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생태 환경이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자, 생태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속도로 좋아요. 우리가 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고속도로가 잘 닦여졌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기도 하고 녹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자연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을 하는 거니까 생태계 연속성이 단절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좌초된 선박에서 흘러난 기름띠를 볼게요. 야,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좌초된 선박,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 선박에서 흘러나와서 기름띠가 이제 바다에 방류되는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요, 결국에는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산림이 훼손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물자의 국제 이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환경이 오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래 생물종의 전파로 생태계가 교란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생태계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태계 교란. 자, 생태계 교란 사례를 보면은 그 선박의 평형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박의 평형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선박이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큰 배가 바다에서 이 평평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은 이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선박에 있었던 물을 빼내면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선박이 가고 있었던 태평양에도 갈 수가 있고 지중해에도 갈 수가 있고 인도양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빼거나 물을 다시 유입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외래 생물이 유입하게 됩니다. 외래 생물이 유입하게 되면서 그 생태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란시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선박이 지중해로 갔어요. 지중해로 가가지고 지중해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선박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남해안에 오게 되면서 이 선박수들을 다시 방류하게 돼요. 바다에 보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에서 살고 있었던 담치가 남해안의 바다에 흘러나오면서 남해안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도로 건설 시 우회 도로를 만들거나 생태 통로를 만들기도 한다. 적어볼게요. 1번 우회 도로를 설치하고 2번 생태 도로를 만든다. 자, 우회 도로가 뭐예요? 우가 애돌다라는 뜻이에요. 회가 뭐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동식물들의 생태 환경을 나름 보존하기 위해서 직선을 만들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애둘러 가는 꾸버 도로를 굳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 통로가 EBS 문제집에도 나오잖아요. 그 터널 위에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유지시켜 가지고 동물의 이동 경로를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환경오염물질 규제를 정책한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등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정보화로 등장한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정보화의 문제점과 잠깐만요. 정보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자, 빠르게 한번 스캔해 봅시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여러분? 정보화의 문제점. 정보화의 문제점.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이버 범죄. 세 번째로는 정보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휴대폰 없는 사람들이 보기 드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편리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생활 침해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런 행동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 이렇게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큰 정보,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있는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개인의 정보와 기기에 노출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사생활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자신의 행동이나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신용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신체와 의료 정보들을 수집, 저장, 관리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SNS를 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느낀 적이 없나요? 선생님은 SNS를 잘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제외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 좋은데, 우리 집 주변이 드러나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환경이 드러난 사진을 찍는다든지, 나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이제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제도적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에는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 체크를 안 해도 됐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하고 가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개인정보 동의를 수집하겠습니까? 라고 체크를 해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 수집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연락이 옵니다.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수집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동의가 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고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법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자신 노출 정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2차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문제점이 뭡니까?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있더라. 요새 이거 되게 심각하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피싱 사례.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사례가 있습니다. 자,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 범죄라고 합니다. 인터넷 등의 가상 공간에서는 머리 이용해서 익명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한번 사례 한번 볼게요. 이거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A씨는 인터넷 카페와 사이버 장터 등에서 스마트폰, 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서 180명으로부터 4,200만 원을 챙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카페 활동에 필요한 아이디를 개당 수천 원씩 주고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 사이버 범죄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보면은 해킹도 있죠. 인터넷 사기. 이 사기가 뭐야? 인터넷 사기죠.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악플 같은 것들이죠.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나요? 연루가 좀 그렇고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피해를 당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문자 피싱을 당해가지고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10만 원이 선생님도 모르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해결 방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으로는 정보 시스템 보안 관련 및 전문 인력 기구를 강화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보강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 문화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익명성에 가려져서 이렇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보 격차입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삶이 매우 편리합니다. 핸드폰 하나 버튼 딱 누르면은 배달을 시킬 수 있고 물건도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의 기술이 다른 취약계층에게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정보화로 정보기기 이용과 접근에서 일반 국민과 정보 소외 계층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보 격차가 왜 일어나느냐 보면은 이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기기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제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도 EBS 문제집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쵸? 자, 보면은요. 자, 컴퓨터 기반으로 한 정보화 수준을 보면은 장애인이 86.2%, 장노년층이 77.4%, 저소득층이 87.7%, 농어민이 72.2%.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보면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과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이 정보 취약 계층 사이에서도 그 농어민이나 장노년층층이 스마트 정보 수준은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왜냐면은 이들은 정보 활용 능력이 낮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정보 격차가 단순하게 저 사람들은 정보를 좀 습득하기가 어렵네 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정보 격차는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을 초래해서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해가지고 빨리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는 장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채소값이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장을 빨리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물건값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격차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볼게요. 이러한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소외 계층에게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정보와 활용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소외 계층에게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은 사랑의 컴퓨터 이런 보급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에 가면은 무료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제공. 자, 그 다음에 정보와 활용 교육. 어떻게 하면은 휴대폰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장노년층을 대상 혹은 장애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보와 활용 교육을 하게 된다면은 정보 격차를 좀 더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듣는다고 고생을 했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에 필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할 거니까 준비해 오세요. 네, 마치겠습니다.